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윤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제1야당 국힘의 주류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윤석열의 내란이 성공했어야 한다. 여전히 윤석열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어야 한다. 또는 다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윤어게인 세력이 원하는 것처럼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 노릇을 한다면 대한민국은 완벽하게 망가질 겁니다. 경제가 엉망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매간매직에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군경을 통해 짓밟는 일들이 매일처럼 벌어질 것입니다. 내란 직후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한국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위상은 금세 추락할 것입니다. 내란과 쿠데타 때문에 망가진 나라가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윤어게인 세력을 경계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입니다. 스픽스가 매일 저녁 보내드리는 인기 토크쇼 역전의 용사들, 오늘도 최고의 출연자들과 함께합니다. 맨 먼저 성남을 달리는 사나이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성남은 멀쩡합니까? 뭐 어때요? 춥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남 특별히 추운 건 아니고 근데 제가 시장이 잘 못하나요? 요새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야외 활동이 많아서 춥고 이제 그 크리스마스 트리나 네네. 그런 야외 경관 조명 이런 행사들이 많아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놀러 오십시오. 네네. 어디가 아름답습니까? 성남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기 한번 와봐라. 저는 좀 판교역 쪽 한번 오시면 교통도 좋고 굉장히 네. 볼거리가 많다. 먹거리도 많습니다. 예, 많고 네. 이제 쇼핑센터도 굉장히 큰 백화점이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네. 또요 하나 더. 약간 구도심이라고 그러나 수정 중원 이쪽. 저는 모란시장 한번 모란시장.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모란시장이 옛날에는 무슨 개고기로 좀 악명이 있었는데 다 없어지고 염소탕으로 바뀌었고 그렇습니까? 4일 9일 네. 이때 가면은 저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 줄 몰랐어요. 5일장을 하는군요. 예, 모란시장에. 예, 예. 몇만 명이 오겠고 그다음에 어떤 물건이나 신기한 것들 네네. 거기 주변에 보면 참기름 시장도 있고 와. 기름 시장도 있고 뭐 염소탕 거리 그다음에 굉장히 신기한 볼거리들이 많습니다. 그 보신탕을 바꿔냈군요. 염소탕으로. 그건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했어요. 그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겠네요. 없애느냐고. 모란시장 개고기가 상당히 악명 높았는데 그래도 별다른 그 충돌 없이 잘 전환시키고 충돌이 있었는데 아. 이제 잘 유도를 해가지고 염소탕 거리로 바꿔냈죠. 네, 어마어마하네. 거기도 역이 있는 거 전철역이요. 네, 있습니다. 모란시장역.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또 한 번 보셨습니다. 요새 그야말로 횡액을 당하셨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장용진 TV의 장용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계정 날려먹은 장현진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요. 그게 구독자가 얼마? 34만 명이었는데요. 지금 네, 그럼 다시 시작하셨어요?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다시 찾는 방법을 그 강구 중인데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 만들 때 그 다른 그 대행 업체 명의로 만들었다가 그 대행 업체가 사라지면서 제가 이걸 넘겨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 그 업체가 사라지니까 직원도 없잖아요. 관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제때 넘겨받지 못한 게 어떻게 보면 지금 다 화근이 된 거죠. 지금으로서는 뭐 아마 업체가 사라지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장용진 TV 검색해서 들어가면 몇 명 있습니까? 하여튼 구독자. 지금 이제 좀 전이니까 10,000명 넘은 걸로. 와, 그새 10,000명이면 그래도 어마어마하시네요. 와. 네. 네, 하여튼 34만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구독자 쓰라립니다, 지금. 구독자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면 10,000분의 1이 될 수 있네요. 예, 그럼요. 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 안에 복원하기 바랍니다. 한겨레 21의 김한 기자도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새 뭐 세운사구역 보도하고 뭐 반론 쓰고 잘 지내고 종묘 있습니다. 앞. 네네. 네네. 거기 그러니까 보도는 봤는데 네. 오세훈 씨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진짜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한 선거용입니까? 근데 이게 이제 재개발이 뭐 굉장히 시행 절차가 복잡한데 지금 서울시가 한 거는 사업 계획을 변경하겠다라는 고시를 한 거고요. 네. 이게 실제로 이제 사업 계획 승인이 돼야 되고 그다음 관리 처분인가를 다시 해야 되는데 뭐 그 과정으로 놓고 보면 아마 지방선거 끝날 거고요. 근데 오세훈 씨는 어쨌든 뭐
지방선거 앞두고 에듀로를 띄워놓은 상태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이 개발 이익이 특정 민간업체한테 이제 민간업체가 30%를 가져가게 된다. 이 설계 구조가 이거를 보도한 상황이고 오늘 이제 그 업체가 토지를 내놓겠다라고 했는데 그거 이제 또 좀 다른 추가적인 검토들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씨가 이걸 집어낸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의 부동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임자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까? 도심 녹지 공간을 만들어서 뭐 일본의 르pon기나 이런 것처럼 도심을 어쨌든 재구축하겠다. 본인들도 재창조라는 얘기를 전략 이름이 재창조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없던 걸 만들어내겠다라는 건데 청계천이 이렇게 이제 청계천을 중심으로 해서 가로로 도심 개발을 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의 계획은 종로에서부터 남산까지를 세로로 개발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로, 청계천, 을지로, 네, 충무로까지, 태계로까지. 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인데 사실 이제 어쨌든 이제 이 강북 도심의 토건 사업을 통해서 한번 이제 청계천 신화가 확인이 한번 됐던 거잖아요. 뭐 그런 식의 이제 전략 구상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오세훈의 멘토는 이명박인가요? 그 저희가 보도했던 한호건설도 이제 이명박 때부터 있었던 그 업체입니다. 네. 일종의 그 오세훈식 뉴타운 계획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역대 가장 최악의 그 포퓰리즘 정책이 뉴타운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했던. 네. 그래서 솔직히 뉴타운 정책이 과거의 재개발이나 재개발하기 위해서 철거하는 것과 하등에 다를 바가 없는데 약간의 그 좀 겉포장지를 바꿔가지고 엄청난 것들을 만들었고 광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한때? 그렇죠. 예, 그게 그리고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뉴 타운 그러니까 뭔가 있어 보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 도심 생태축 재창조라는 공적 외피를 쓰고 있는 건데 실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제 거기에 있는 거를 초고층 빌딩으로 올리겠다, 용적률을 올리겠다라는 계획인데 이 재개발과 용적률 문제는 뭐 어떤 외피를 쓰더라도 사실 이게 이제 돈의 전쟁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이제 구조가 굉장히 안 좋은 구조인 거죠. 민간이 개발 이익을 다 가져가는 구조로 짜여 놓은 거니까. 그런 아마 말씀 오세훈 시장이나 아마 또 건설업자들은 지금 김한 기자가 엄청 미울 거예요. 아마 죽이고 싶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더 먹을 수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기자들은요 이런 뭐 재개발 정책이나 뉴타운 정책이 있으면 띄우기 급급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뉴타운이 그렇게 엄청난 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엄청난 것처럼 받아들여졌다 누가 해준 겁니까? 기자들이 해준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기자들이 뭘 공짜로 해주지는 않았어요. 그럼요. 예. 그런데 이 김한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발을 탁 걸어 넘겼으니까 얼마나 밉겠습니까? 아니 건설사에서 한겨레 20일 인수한다고 나눈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뭐 건설사가 왜 방송사 그렇죠. 저기 네, 뭐야 네. 인수하려고 그러고 신문사 왜 그렇게 많이 인수합니까? 그런 거 여론화 만들고 정말 건설 경기 띄우고 본인들 비판 잠재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제 도시계획 전문가가 그 종묘 앞에 1000% 네. 뭐 그분 얘기는 거야. 종묘가 문제가 아니고 자기는 그런 도심에 1000% 용적률을 한다는 걸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600%만 해도 엄청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빽빽하고. 네, 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성남 분당도 뭐 기존 한 230% 용적률에서 아파트가 300% 뭐 320% 한다니까 그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답답하다고 난리예요. 근데 1000%를 준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정말 특혜라는 거죠. 서울 어디서도 남산을 보지 마라. 네, 남산은 그냥 저 자료 화면으로만 봐라. 방벽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거대 방벽이 되는 그 얘기를 건데. 했어. 종묘 주변에 그러면 그렇게 1000%짜리 용적률을 받은 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거기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그게 과정으로 들어가면 진짜 희한한 과정인데 그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이제 95년도에 유네스코가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이후에 그 높이를 얼마로 할 거냐를 거의 10년 그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난한 과정 끝에서 박원순 시장 때 그 높이가 정해진 거예요. 합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오세훈 시장 21년에 돌아오니까 한호건설이 갑자기 4구역에 토지 매집을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끝났는데 얘들이 땅을 왜 사러 다니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때예요. 땅을 삽니다. 땅을 사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사업성을 좋게 해주겠다. 용적률 높일 거다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2023년 2월 달에 등기가 완료가 되고 3월 달에 이제 또 한호가 어떻게 된 겁니까? 토지주 자격을 얻게 된 거잖아요. 3월 달에 SH에 건의를 합니다. 주민 대표자의 조합 성격이죠. 용적률을 높여줘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뭐 성남시정 잘 아시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SH나 성남도시개발공사 같은 안 거. 해주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거를 10년 넘게 14번 회의를 해갖고 그리고 한 건데.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그렇죠. 거 빠꾸 되는 경우도 그렇죠. 그것도 있잖아요. 있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10년이 문화 걸린 거예요. 문제만이 아니죠. 근데 SH가 오케이. 우리가 종로구청이랑 얘기해서 이거를 건의해 볼게요라고 해서 결국엔 되는 과정이거든요. 종로구청장도 국힘입니까? 그 당시에는 그랬죠.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냄새가 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민간개발업자가 땅 사고 정책 정책 변경 제안하고 들어주고 시가 그다음에 그 계획을 시장이 직접 나서서 도심 계획이라고 발표해주고 이 과정으로 지금 이어진 게 지금까지의 과정이죠. 오세훈 씨 관련 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네. 언론사 이게 잠시 나와서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하면요. 저는 언론에도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들한테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언론사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론사 대주주가 특정 사업과 관련돼 있는 대주주와 관련돼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언론이 보도를 함부로 한다든지 할 때는 보도를 못하게 하거나 차라리 아니면 그 보도를 하게 한다면 그 밑에 이 보도는 우리 언론사의 대주주 누구와 관련이 있다라고 아예 그냥 그 경고문을 써붙인다는 거 이렇게 해야 돼요. 중앙일보, JTBC, SBS 다 걸리죠. 호반일보 아니 서울신문 서울신문 다 등은 걸리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걔네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역이 재개발이다 그러면 우리 회사 누구누구가 여기에 투자를 했습니다라는 여기 땅 가지고 있습니다 다 써야 되죠. 아니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언론이 함부로 보도를 못 하는 거예요. 적어도 조심스럽게 보도할 거 아니에요. 네. 세훈 상가만이 아니라 오세훈이 오늘도 아주 뉴스의 중심이 됐습니다.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기소했는데요.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 관련이죠, 김지호 대변인. 이 진짜 저는 좀 이런 말씀드려요. 지금 오세훈 시장이 지금 사선까지 하고 5선 도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 자체가 저는 화가 나요. 오세훈 시장이 처음 서울시장 됐을 때 그 초선 의원이었어요. 그런데 뭐 오세훈법 해가지고 정치자금법 깨끗한 정치하겠다. 정수기 광고도 했습니다. 네, 예전에 환경운동연합에서도 활동했어요. 그 뭐 깨끗한 물이 지금 고인물이었다가 지금 썩은 물이 됐다가 막 또 지금 막 이 더러운 물이 됐다가 지금 이제 오염돼 가지고 한강에서 위험한 물까지 된 거 아닙니까? 아니. 국회의원은 5선하고 6선하고 7선 할 수 있죠. 행정권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을 3선 연임을 제안해 놓은 것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행정을 12년 정도 하고 더 한다 그러면 정말 그런 독점의 폐해가 일어날 수가 있다. 행정권이라는 게 어마무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서울시장을 5번이나 한다고요? 저는 우리나라 정치사에 있어서 정말 안 좋은 선례를 이 사람이 하고 있고 지금 그 결과가 뭡니까? 한강에서 한강버스 지금 위험하게 다니죠. 지금 세운상가 그 종묘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짓거리 하고 다니죠. 그런 인허가와 관련된 초문들 아니 이렇게 해서야 되겠어요? 천만 서울시장이 이런 식으로 행정해도 되겠어요? 저는 이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불쾌합니다. 오세훈 시장 오세훈 씨 지금 때문에 성남 시민도 불쾌하고 서울 시민은 정말 불쾌한데. 네. 이 오세훈 시장 지금 이번에 그 기소된 것이 크게 두 가지 갈래인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 조작을 하는 그런 할 때 실제로 요청을 했느냐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비공표 여론 조사를 하면서 이게 다른 사람이 돈을 대신 냈다. 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큰 관련이 두 가지인데 일단 비공표 여론조사 대금을 대신 냈다. 김한정 씨가 대신 냈다. 이 부분은 지금 뭐 거의 증거가 확보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여론조작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것 같다는 얘기가 자꾸 나와요. 지금 좀 뭔가 아쉽다거나 뭔가 부족해 보인다. 또는 기소도 좀 애매하다. 기소한 것도 기소했는지 안 했는지 좀 애매해요. 어떤 포인트실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무래도 훨씬 더 범죄가 크고 무거운데 다 다루지 못했다. 이게 이제 여론 조작이 있었던 거는 거의 확실한데 네. 이걸 과연 오세훈이 요청을 한 거냐, 관여를 한 거냐, 교사를 한 거냐, 한마디로 교사를 한 거냐 이 부분이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김건희 특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의 범죄만으로도 차고 넘치게 많은데 오세훈 범죄는 이제 여타
걸려져 있는 것까지 수사를 하다 보니까 좀 관심이 분산된 건가요? 어떤 까닭일까요? 근데 이게 애초에 저도 뭐 명태균게이트 초창기부터 취재를 했었지만 이게 제일 딱 떨어지는 건이라고 했었어요. 예를 들면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간단한 구조예요. 이 여론조사는 누가 어떻게 설명을 하더라도 오세훈을 위해서 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비용을 누가 냈습니까? 후원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선거 캠프 때. 그렇죠. 후원회장이 납부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가 보고했다라는 진술을 누가 한 겁니까? 이 여론조사를 실시했던 뭐 지금 명태균 씨가 지금은 강혜경 씨와 밀양국 연구소가 본인을 갈라서 얘기하지만 어쨌든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에서 이걸 한 거고 그 당시에 정치적 상황과 맥락을 보면 어떤 겁니까? 나경원 후보가 너끈히 이기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큰 사무실을 얻고 이제 나경원 후보가 누가 봐도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오세훈 후보가 이걸 뒤집는 과정에 대한 이게 모멘텀이 필요했고 그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명태균과 오세훈이 만났다는 얘기는 이미 한 1년 한 몇 개월 전에 녹취가 다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한 가지밖에 안 남아 있죠.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가 조작이냐 아니냐 이거는 사실 오세훈 씨의 혐의는 아닐 수 있죠. 이거는 명태균 씨 혐의인데 오세훈 씨가 이걸 인지했느냐 못했느냐 그러니까 두 가지 인지죠. 예를 들면 이 여론조사 자체를 인지했느냐 그다음에 김한정 씨가 돈을 낸 거를 인지했느냐 이 두 가지를 놓고 특검이 쫓아간 거예요. 근데 오세훈 씨가 인지했다라는 건 오세훈 씨는 그 당시에 내가 수십 개의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하는데 내가 특별히 이거를 더 챙겨볼 이유가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오세훈 씨 핸드폰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게 공표되기 전 시점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인지했다라는 거는 확인이 된 거고 객관적인 증거로. 두 번째, 김한정 씨가 돈을 낸 걸 인지했냐. 오세훈은 난 몰랐다라고 얘기했고 김한정 씨도 내가 그냥 궁금해서 했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었었는데 지금 명태균 씨가 여러 날짜를 틀리지만 찍은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씨가 여론조사 관련해서 나랑 통화를 하고 내가 김한정을 만나서 여론조사비를 받아올게 라고 말했다고 찍은 날이 있어요. 그 날 실제로 오세훈 캠프에서 김한정 씨와 오세훈이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걸 부인했었는데 그래서 특검이 뭘 찾아낸 거냐면 결제 내역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김한정 씨가 그 특검 사무실과 오세훈 씨 자택 주변에서 그날 결제를 했었다라는 걸 찾아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다라고 보면 이제 이 사건의 꼴은 뭐 오늘 불구속 기소를 하긴 했지만 꼴 자체는 뭐 더 빼고 넣고 보태고 할 게 없이 이게 이제 범죄 혐의로 입증되는 틀은 완성이 된 거죠. 보면 그 여론 조작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불법으로 여론조사를 해버리잖아요. 그거는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하는 그럼요. 중요한 문제죠. 문제인데 왜 구속영장 청구도 안 할까요? 현직 서울시장은 높은 분이어서 그런가요? 아니 그 정도 범죄를 저지르면 이게 원래로 구속하지 하자면 않나요? 이게 아마 원래로 하는데 이제 선거 앞두고 후보자로 뛸 가능성 있는 사람은 원래 이렇게 기소를 할 때 그 조심한다는 게 원칙적이었어요. 이게 사실 그 검찰도 원래는 이런 원칙을 지켰죠. 근데 아니 이재명 이게 후보 문제는 바로 윤석열 정권 또는 윤석열 치하의 검찰들이 그런 기본적인 그 룰조차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 무너진 거죠. 근데 지금은 특검은 다시 그 룰을 다시 돌아간 건데 우리가 볼 땐 그게 매우 지금으로서는 되게 불공평하게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이 재출마가 불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왜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이거 뭐 나경원 의원이 아마 지금 경쟁을 나가면은 글쎄 오세훈 시장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시장 측에서는 본인이 기소당한 건으로 후보를 못 나갈 수 있다는 말이 퍼질까봐 그거 아닙니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어필들을 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는 좀 애매하게 되어 있지만 그 윤리특위 규정에는 기소를 당하면 후보로 못 나가는 걸로 그런 규정이 있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해도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그걸 좀 풀어주면 되는데 정무적으로 사실 지금 뭐 국민의힘은 동작 대비 나경원이 꽉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권한을 주더라도 굉장히 좀 괴롭히고 오세훈 시장을 콘으로 좀 모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 당권파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오세훈 시장이 정치적 위기에 몰렸고 아까 김한 기자님이 아주 잘 설명해 주셨어요. 이 사항은 딱 세 가지예요. 딱 세 가지. 오세훈과 명태균이 만났잖아요. 네. 그리고 후원자가 돈을 줬잖아요. 그리고 요구한 게 뭡니까? 나경원한테 이기는 여론조사 갖다 줘. 이 세 가지면은 어떤 정치인도 못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돈을 줬잖아.
돈을 뭐 50만 원만 줘도 잡아가는데 그렇죠. 3,300만 원을 오세훈 시장 여론조사에 일반인이 그 돈이 아무리 썩어 남아가도 그걸 왜 줍니까? 그렇잖아. 뭔가 목적이 있는 그럼요. 거잖아요. 네. 그것도 최소한 3,300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김한정이라는 사람이 나중에는 그 제보자 하신 그 여성분 강혜경 국장 씨랑 회유하려고 하죠. 명태균 빼고 저 사람 통제하기 어려우니까 우리끼리 한번 여론조사 사업을 해보자. 그래서 여론조사 사무실을 여의도에 냈어요. 감명을 받아서 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대선 주자 대통령 될 수 있겠구나. 판을 만들어낼 수 있다. 야 이렇게 조작하면 되는데 명태균은 뭐 말도 많고 요구하는 것을 빼고 실무자인 당신과 내가 한번 여론조사 회사를 한번 차려보자 해서 사무실도 지금 네, 냈다는 거 냈었죠. 아니겠어요? 그러면 더 이상 증명할 게 뭐 있습니까? 김한정이 그 여론조사 그 사무실 낸 것 때문에 대판 싸우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김한정이 그래서 갈라진 거이기도 하죠. 그때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지만 아니 뭐 결정적인 건 돈 문제지만 네. 어쨌든 그런 사업 방향에 대한 이견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이 사람들은 그 명태균식 여론조사, 조작 여론조사, 여론몰이에 굉장한 매력을 느꼈던 거예요. 그렇죠. 효용을 확인한 거죠. 선거 그러니까 명태균식 여론조사의 효과를 가장 드라마틱해 본 두 명을 뽑자면 오세훈과 이준석이죠.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은 그 당시에 뭐 다른 당내에 다른 뭐 이게 없었으니까 내가 뭐 명태균 여론조사 득본 거 없지 않냐라고 윤석열은 최소한 말은 할 수 있는데 오세훈하고 이준석은 명태균 여론조사를 기점으로 뒤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아니 홍준표가 볼 때는 또 그렇죠. 홍준표 입장은 다르죠. 윤석열도 혜택을 본 거라고. 뭐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윤석열은 어쨌든 이 후보자의 위상만 놓고 보면 네. 이준석과 오세훈은 요걸로 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도 그래서 명태균 여론조사가 나오는 날에 유튜브 방송이 그렇게까지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너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사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왜냐면 이준석이 이기는 조사가 없었으니까 그런 거고 오세훈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세훈도 지금 김 조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기는 여론조사가 없는 상황에서 이 명태균의 여론조사를 기점으로 해서 이 큰 판인 서울시장 판을 엎은 건데 그럼 이거에 대해서 명태균이 1년째 하고 있는 얘기가 왜 오세훈 욕을 하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기한테 한번 고맙다고를 안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아파트 한 채 주기로 했는데. 아파트 한 채 주기로 해놓고 안 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서울의 아파트가 비쌉니다. 특히 강남으로 가면 그렇죠. 그 20억 이건 기본이던데요. 20억이 기본. 50억이 기본이라고 하죠. 이준석에 대한 수사는 없나요? 이것도 뭐 그것도 거의 뭐 오세훈 외에 다른 정치인들은 진도가 많이 안 나가고 있고 저희도 이제 강태균이란다. 명태균, 강혜경 PC를 다 갖고 있지만 등장하는 지자체장 후보들이 광역으로만 따져도 10명이 넘고 그러니까요. 전국으로 따지면 한 50명 이상 30명에서 50명은 될 텐데 명태균도 맨날 명태균 씨도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수사가 진도가 못 나가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 수사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은 그 민중기 특검이 조직을 장악하지 못한 건지 몇 가지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김건희 특검은 뭐 16가지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 6개월 동안 지금 한 게 4개가 다예요. 그것도 그나마 맨 처음부터 시작하기 전부터 이건 확실하다 하는 것만 기소했고 그 뒤로는 진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아까 우리 그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는 시작하기 전부터 너무 명백했는데 오히려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물타기가 돼버려가지고 약간 애매해져 버린 그런 색깔마저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거는 김건희 특검에 파견되어 있는 검사들이 태업을 했거나 뭔가 은폐를 했거나 그리고 이 과정을 그 민중기 특검이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걸 이건 명백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광역자치단체장 10곳이 넘는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 어느 곳도 지금 공개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좀 일정하게 한계를 보이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최근에 뭐 제2특검 얘기도 했잖아요. 뭔가 안전판을 국민 입장에서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10명 이상의 광역 단체장 또는 후보들이 연루된 사건, 30명, 50명의 기초 단체장들이 연루된 사건,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요. 그거 말고 뭐 김건희도 여죄 부분이 너무 많고 또 김건희 혼자 범죄 저지르는 게 아니라 뭐 한 학자랑 같이 저지르고 누구랑 저지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거 뭔가 그러니까 이게 제2특검입니까? 뭐 답이 뭐 국수본으로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네. 뭐 제2특검도 좋고 뭐 국수본으로 보낼 수도 있고 다 보낼 수 있는데 기본은
지금에 있는 검사들한테 수사를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이 여러 가지 시간이 지금 6개월 정도 줬는데 결론을 못 낸 이유는 뭐냐? 결국 그 상황을 전부 다 검사들이 통제했기 때문에 현직 검사 파견돼 있는 현직 검사들이 네네. 수사를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얘네들 한 게 뭐예요? 나와가지고 집단 항명이나 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죠. 거기 경찰관들도 파견돼 있는데 제일 높은 계급이 총경이거든요. 네. 사실 총경은 4급이고 검사는 시작부터 3급이니 게임이 안 되는 관계 사이였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뭐 특검 수사를 비판적으로 보려면 한도 끝도 없죠. 예를 들면 그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아직 원희룡 조사했다는 얘기도 못 들어봤잖아요. 그리고 그게 지금 서기관이 어디까지 진술한 겁니까? 경제 1분과 인수위 경제 1분과에서 관심 사안으로 내려왔다라고 진술한 거 아닙니까? 네. 그 경제 1분과의 분과장은 최상목이었고 간사는 추경호였어요. 네. 근데 그 조사 못 해본 거 아닙니까 아직? 그다음에 위원장은 원희룡이. 네, 위원장 원희룡이었고 뭐 그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얘기되는 건들 중에서도 이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이 사건의 출발점이 뭡니까? 김영선 공천이잖아요. 그렇죠. 김영선 공천을 했을 때 윤상현 공천 공관위원장이고 이준석 대표였는데 이 부분도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영선 공천을 줬다는 걸 온 국민이 그 녹취를 듣고 그렇게 떠들썩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의율해서 기소할 건지도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고 지금 그 구속된 김상민 검사 건 이건 다른 선거예요 또. 네네. 그럼 이 사건에서 딱 집어서 김상민만 개입을 한 건지 김상민은 그림을 사다 준 혐의가 있으니까 그걸로 지금 기소가 된 건데 그럼 이 공천에서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건지도 전혀 지금 아니 그래서 제가 안 나와 여쭙는 있는 건 제가 편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특검이든 법원이 국힘 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져 있다 이런 느낌이 약간 드는데 저만의 편견인가요? 아니면 아니,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안으로? 얘기가 있는데 네네. 제가 지금 이 부분도 이 김건희 특검이 제대로 활동할 수 없었던 이유가 사실 김건희 특검을 우리가 왜 합니까? 사실 검사들이 잘못했기 때문이잖아요. 검사들 수사 안 했기 때문 그렇죠. 아닙니까? 네, 도이치 근데 모터스도 그 수사를 또 검사한테 맡겼어요. 음. 특검이라고 합니다만 검사가 잘못해서 특검을 했는데 그 특검의 주류가 검사들이면 이 수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사들은 자기 팔이 안으로 굽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였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왜 그런 검사들을 특검의 주류로 만들었느냐? 그건 민중기 특검의 잘못이죠. 근데 민중기 특검 같은 사람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 판사들이 기본적으로 검사에 대한 신뢰가 어마어마해요. 검사들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뭔가 검사와 관련된 문제 제기가 되더라도 설마 검사가 그랬겠느냐는 식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생겼다고 봐야 돼요. 즉, 그 소위 말하는 법조 카르텔 여기에 우리가 지금 갇혀 있는 거다 여전히. 이 법조 카르텔을 깨지 못하면 특검이 됐든 뭐가 됐든 수사 성과 나오기 어렵죠. 알겠습니다. 오세훈은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나요? 나오겠죠. 민주당에서는 뭐 김민석 총리가 나오나요? 김민석 총리는 여론조사에서 본인 이름 빼달라고 오늘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건 완전히 안 나오겠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아니면 아니 근데 조직 구성원이 조직에서 필요하다고 당신 아니면 안 된다. 여론조사 결과도 지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김민석 총리가 오세훈을 상당히 많이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 아직 선거 기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뛰고 있는 후보군들도 오세훈 시장을 압도하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어요. 선거 시점이 돼서 김민석 총리가 아니면 서울시장에 우리가 이기기 힘들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정무적 판단을 하겠죠. 근데 지금은 좀 이르다. 아. 상황은 또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부잣집인 것 같아요. 네? 부잣집인 것 같아요. 아 민주당이요? 네. 아 그렇습니까? 네, 부잣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과 여기서는 확실히 후보자들의 면면이나 이런 거를 봐도 부잣집인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른 후보가 나가도 이기고 지금 국민의힘이 룰 개정하는 걸로 보면 다른 변수 빼고 뭐 명태균 무슨 뭐 세운상가 이런 거 빼고 한강버스 빼더라도 지금 룰에서 오세훈이 이길 수 있냐도 국민의힘 내에서 의견이 엇갈려요. 근데 이런 상황이라고 놓고 보면 오세훈보다 더 경쟁력이 없는 후보가 뽑힐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 룰상 보통 지방선거는 현역이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유리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너무 못한 거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을 오래 하면서의 피로감 같은 것들이 사실 사람들한테 있고 그게 오세훈이 일을 잘해 이런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야, 그렇죠. 저쪽에서 그래도 오세훈 하나 정도 살려놔야지 이런 정도잖아요. 그 보수들도. 근데 계속 사고가 나잖아요. 지금 네. 이 행정은 사고가 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뭐
그 다른 후보들도 이미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거가 구도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끼워 넣을 수 있는 카드, 오세훈이라는 카드를 상대를 놓고 박주민을 끼워 넣어도, 예를 들면 정원호를 끼워 넣어도, 또 누구를 끼워 넣어도 선거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지금 구도가 오세훈 후보의 약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힘당 내에서 벌써 그 지방의원들 있잖아요. 지방의원들이 지금 줄을 쓰는 뭐 지방선거 되면 다 줄을 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오세훈 쪽으로는 거의 안 썼다는 얘기들이 막 나와요. 네. 오세훈 쪽이 어쩔 수 없이 가담한 사람도 언제든 빠져나갈 지금 눈치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 보면 뭐 결국에는 다른 사람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추경호도 내일이네요. 네. 영장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뭐 구속영장은 원칙적인 얘기지만 세 가지만 있으면 나와야 되고, 그 세 가지는 여태까지 구속영장에서 시사방송에서 뭐 무수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얘기하지 혐의 중대성 네. 있고요. 도망의 염려, 네. 도망의 염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진술도 계속 오락가락하고 그랬으니까 네. 증거인멸도 네. 있고. 근데 나오는 게 맞는데, 지금 이제 말하자면 두 명이 중요하다고 계속 봤던 거 아닙니까? 박성재랑 추경호. 그러니까 박성재는 박성재가 영장이 나오면 박성재 뒤에 있는 김주현이라든지 뭐 심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완규라든지 이른바 이제 그 앙가로폼 멤버들한테 줄줄이 가는 입구로서의 의미. 그다음에 추경호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국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이 내란에 어떻게 가담했는지를 그러면 수사가 확대가 돼야 될 텐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 요 두 가지에서 그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박성재가 영장이 2번이나 꺾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추경호 원내대표도 좀 장담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근데 그런 정무적 판단을 빼면 당연히 영장이 나오는 게 맞겠죠. 지금 추경호도 그렇고 박성재도 그렇고 이 두 사람이 만약 영장이 나온다든지 하게 되면 바로 어디로 이어지느냐? 조이대로 이어집니다. 사실 구조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외형상 불법적인 일을 하진 건 없어요. 외형상 내란에 가담한 행위는 아닙니다. 하지만 내용을 찬찬히 분석을 해보면 내란 가담이네, 내란 주요 임무 종사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똑같이 누가 했느냐? 조이대가 합니다. 조이대가 그날 밤에 회의 열었다. 그걸로는 불법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무슨 내란 가담했다 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내용을 찬찬히 따져보고 그 전후 맥락이라든지 그 내용의 중대성을 딱 따지고 보면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추경호나 박성재 영장이 나온다는 얘기는 조이대 영장이 나온다는 거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추경호나 박성재 영장이 안 나오는 거는 결국 조이대 때문에 안 나온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이 수원에서 온 3명의 친구들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고, 그중에 내일 저 영장 실질 심사도 이정재가 하게 되는데, 그럼 또 이 농간에 말려가는 거 아니냐? 아니 이제 최근에 MBC가 코리아 리서치 통해 갖고 네.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내란 관련해서 여론조사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12.3 불법 계엄은 내란이다. 69%의 네, 사람들이 70%.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고, 추경호 계엄 해제 방해했다. 이게 60%잖아요. 네. 아니 저 진짜 그날 밤에 제가 인터넷 방송국에서 계엄 해제 1년 전 이맘때 이 계엄 해제 이 결의안 카운트 세는데 제가 얼마나 국회의장을 원망했는지 몰라요. 빨리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 그 저도 정말 국회 앞에서 댓글 달고 있었어요. 파리. 그냥 150명 넘었으면 땅땅 두드리세요. 우리 다 죽어요. 국회 앞에 있는 사람들 어떡하라고, 다 죽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분통이 터졌어요. 그때 저는 진짜 추경호, 그다음에 조이대 대법원이 그날 아침에 와가지고 뭐 계엄이 절차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진짜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정말 계엄이 무슨 절차가 있어요. 이거는 그 자체로 불법인데 무슨 절차를 따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 앞에 그 장갑차 앞에 쓴 사람들이 보면은 양말도 안 신고 12월 달에 수면 바지 입고 그다음에 차는 막 서강대에 다 세워놓고 다 맨몸으로 와가지고 그냥 장갑차에 덤비고 총등 군인한테 덤볐는데, 그게 그 사람들 법을 다 알았겠어요? 본능적으로 그렇죠. 국회 네. 가서 우리가 민주주의 지켜야겠다고 하는데, 추경호, 아니 제일 국회 지켜야 될 국회의원들 1년에 연봉이 1억이 넘고 9명의 보좌진에 각종 특권이란 특권, 사회 지도층 인사라는 국회의원 90명이 국회를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그 빌미를 추경호가 준 거 아닙니까? 아니 빌미가 아니라 오다를 때렸잖아요. 오늘 국민의힘 가지 마. 국회의원들 한 하는 거지, 가지 마. 얘기가 그거예요. 계엄 해제 결의안에 대해서 국회의장의 공지를 충분히 우리한테 알리지 않았다. 그 당시에
국민의힘 단톡방 대화 내용도 보면요. 막 국회로 갑시다. 이건 막아야 됩니다.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 많아요. 네. 그런데 추경호와 추경호를 따르는 그 친윤 몇 사람이 우리 당사로 모여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바람을 잡아가면서 대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역사의 죄인으로 맞는 거 아잖아요.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만약에 추경호 구속 안 되잖아요. 당리 당략속으로는 민주당이 호재입니다. 이게 또 쥐들이 또 잘했다고. 12월 3일 날 하고 이건 거야. 추경호 구속 안 됐으니까 우리는 내란 책임 없다, 무죄다, 사법부가 이런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겠어요? 절대 인정 못 하고요. 정말 승복을 할 때는 깨끗하게 승복하고 죄값 받으면 돼요. 근데 지금 그냥 다 같이 죽자는 거야. 국민의힘 다 같이 그냥 윤 어게인 하고 뭐 같이 천박해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직위원이 아니라 조희대 사법부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생각 똑바로 해야 된다. 1년 동안 그렇게 맞았는데 아직도 그러니까 맷집이 생겼나 봐. 네. 국민들이 맵지. 좀 더 때려달라 이거. 그러니까 더 맞아야 된다. 이번 지방선거에 아주 회초리를 세게 맞아야 된다.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 영장 나오는 날이 12월 3일이에요. 아마 그런 예상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제가 볼 아니죠. 2일. 2일, 그러니까 3일로 넘어가는 3일 살짝 그렇죠. 넘어가니까 예.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날짜는 3일이 되는. 저는 일단 추경호 영장이 안 나올 거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변수가 있다면 12월 3일이라는 게 변수입니다. 이거를 이게 정말 민심을 잘못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 신문들도 월요일치부터 내란 1년을 다루잖아요. 네. 한겨레도 그랬고 뭐 한겨레 오늘 뭐 사진들을 보여주는 일면을 했는데 경향도 그렇고 뭐 한국도 그랬고 뭐 그 쿠팡 사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년 전에 있었던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고 MBC의 여론조사도 내란 1년을 기념한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법원이 어떻게 갈지. 이게 만약에 영장이 기각이 되면 지금 사법개혁 관련해서 이게 여전히 말하자면 더 큰 파장이 생기진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12월 3일 날 추경호 영장이 기각되고 12월 3일 날 어쨌든 비상경물주연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추경호 영장이 기각됐다는 사실이 전달됐을 때 민심은 굉장히 큰 파급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아까 이제 법원이 정무적 판단을 빼면 구속하는 게 맞다라고 당연히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중요한 정무적 판단이 될 네, 겁니다. 근데 지금 방금 속보가 나왔는데요. 법원을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카드가 하나 행사됐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그 다음에 판검사들에 대한 법 왜곡죄가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아이고 잘 됐네. 이거는 핵심이네. 네, 법 왜곡죄. 아유 법사위. 법 왜곡죄가 진짜 저희가 중요한 문제예요. 2년 전부터 토론하고 국회에서 막 그래서 저걸 했는데 제가 빌드업을. 알죠. 그러니까 같이 했잖아요. 우리가 알죠. 열심히. 고생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 처벌하든 안 하든 독일의 사례가 있는데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판사들이 제가 좀 쩔 수 임명의 있죠. 공직자인데 조모 행정관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 근무하는데 그분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많이 했죠. 네, 익명. 이게 법 왜곡죄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이 우리나라 판사 검사들이 법을 자기들 장난감처럼 다루고 있다는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처리되는 법이 아니라고 교과서에서 배웠는데 희한하게 판검사들에 의해서 뒤집어지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뭐 우리 지금 천대엽 대법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분이 대법관이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그 디지털 증거법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 뭐 휴대폰이라든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가져왔을 때 이거 함부로 포렌식을 하면은 불법이 돼서 증거 능력이 없다 이런 판결을 참 많이 쌓아오신 분이에요. 네네. 그걸로 그 대법관이 되셨는데 이분이 대법관 되셔가지고 제일 먼저 내린 판결 중에 하나가 뭐였냐? 예, 정경심 교수 그 동양대 PC 증거 능력이 있다는 판단이었어요. 본인이 그동안 내려왔던 판단에 따르면 그 증거 능력이 없어야 정상이거든요. 네. 이거는 그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법 왜곡입니다. 근데 법 왜곡죄가 있었다면 과연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정권이 지금 그렇더라도 정권 환경이 바뀌거나 하면 형사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내가 자칫 잘못하면 감옥 갈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뜻인 일이죠. 네. 저 하늘 높은 데서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나는 참 국민의힘이 이해가 안 가요. 추경호는 손절해야지.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되면은 뭐
자신들이 마치 승리하고 뭐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린다는 그런 생각은 그런 뇌피셜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아니 근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만 해도 40-50명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황교안이고 우리가 정가은인데 우리가 추경호는 뭐 아니 체제 전쟁을 아주 대차게 하고 네, 있어요. 추경호는 그거를 입증해야 될 거예요. 내일 아마 뭘 입증해야 되냐면 본인이 계속 주장해온 게 뭡니까? 나는 의원들 모아갖고 들어가려고 그랬어. 이거를 주장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니까 윤석열과 통화 타임라인 보면 윤석열이랑 통화하고 우원식 의장한테 연기 요청하잖아요. 그렇죠 30분. 네, 그리고 나서 한 행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실제로 의원들을 모아서 들어갈 거였으면 그 시간에 단톡방에서 빨리 모아라. 내가 의장한테 얘기해서 30분 연장 받아놨으니까 빨리 들어가서 개헌 해제 의결해야 되니까 빨리 와라. 일단 당사로라도 빨리 와라. 우리 같이 들어가자. 뭐 이런 거라도 최소한 예를 들면 이거에 맞는 행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본인이 주장하는 그 행위가 지금 없는데 아마 그 부분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시간 동안 신동욱 국회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겠죠. 몇 명이냐? 150명 짰나 안 짰냐? 안 찰 것 같냐? 찰 것 같냐? 그거 보고 받고 있지 않았을까요? 국힘은 왜 그런가? 국힘은 무슨 생각을 하나? 가장 중요한 건 당대표의 생각일 텐데요. 한번 직접 보시겠어요? 원하시면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죠. 네, 한번 보시죠. 이재명과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스스로 나치 독재 정권의 총통이 되어 법원을 발안해 두고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어떻게든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3중 4중의 이재명 방탄 산성을 쌓고 있습니다. 공범들이 다 감옥에 가자 본인 재판을 몽땅 중지시켰습니다. 대통령 데려오면 재판받고 감옥 갈 게 뻔하니 대법관 늘리고 4심 재판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대장동 공범들에게 7,800억 원을 선물하기 위해 검찰 항소를 포기시켰습니다.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감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권력형 수사 방해입니다. 범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감옥 갈 사람은 추경호가 아닙니다. 이재명입니다. 아이고 저분도 참 길거리에서 고생하시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감옥 갈 사람 추경호가 아니라 이재명이다라는 건데요. 무슨 약팔이 같네요 정말. 저 자리에 저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로 사실 딱 맞아요. 나치 총통이 되려고 했던 것도 윤석열이고요. 제가 그 쇼츠에서 그런 걸 봤습니다. 저 추경호 연설을 윤석열에게 돌려주는 쇼츠를 누가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법원을 발아래 놓고 자기 멋대로 한다고 역시 윤석열이 하려고 개헌 했던 때 거고요. 그랬죠. 네. 그다음에 뭐 검사들 저기 그 자기를 수사하는 검사들 그 압박 넣거나 내쫓거나 했다. 사실 윤석열이 했잖아요. 그 대표적인 피해자가 박은정 의원 아닙니까? 뭐 그런 거 보면은 사실 저 얘기는 다 윤석열 얘기예요. 근데 본인들은 저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까지도 국민의힘이 12월 3일 날 어떤 입장, 어떤 기조에서 어떤 이 메시지가 나올 거다를 사실상 이제 당직자들한테 함구령을 내려놓고 있는 상태인 거 아닙니까? 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잖아요. 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의 생각을 모르니까. 근데 지금 저렇게 연설을 하고 있는데 마이크만 잡으면 급변침이 안 되는 지금 상황으로 스스로를 가혹하게 몰아가고 있거든요. 나는 절대 돌아서지 않을 거야. 나는 배를 불살르고 갈 거야 라는 사람처럼 지금 저러고 있는데 이제 내일 모레로 다가왔는데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낼 거냐 이거 보면 아까도 말씀하신 저는 국민의힘이 아직 다 안 망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벌어지는 일이다. 너무 아직도 가진 게 많아서. 근데 장동혁 씨가 저렇게 그야말로 소리 지르는 건 망해가는 징조 아닌가요 저건? ING죠, ING. 아 망해가는 중. 네. 네네. 아직 계산 마일리지 지금 쌓고 있는 중이죠 지금. 이게 이제 장동혁 대표 정도로 저런 발언을 하려면은 이번에 이제 나경원 의원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그 재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정말 검찰에서 막 항소를 하고 막 진짜 막 더 가열차게 해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 3개 특검은요 아주 오랜 기간 국민들이 합의한 특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지적하는 게 미흡하다, 더 세게 했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지. 그것을 정치적 탄압이라고 국민들이 생각을 안 하거든요. 미흡해서 타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동혁이 착각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본인들이 정치적 정말 타박을 받는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옆에서 보고 있는 국민들도 아이 좀 심하네. 뭐 저렇게까지 털지? 그래야 뭔가 저런 강도로 집회를 하고 해야 사람들한테 소구가 되는 거지. 내가 봤을 땐 너는 좀 더 맞아야 돼. 덜 맞았어. 네가 덜 맞았으니까 저렇게 나와서 소리 지르구나. 이런 인식이 있는데 저런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 오히려 그래서 지지율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주변에서도 당료도 있잖아요. 당직자들도 있고 뭐 얘기해 준 사람도 언론도 있고 뭐 댓글만 봐도 알 수 있고 금세 알 수 있고 이게 자기가 유리한 거 아닌가. 또 선거를 6개월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지금 중간지대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또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은 몸이 다를 거 아니에요. 장동혁이 이럴수록 내 편은 떨어지고 뭐 이런 얘기가 정상적으로 오가는 데가 아닌가요? 근데 지금 국힘당 전체가 이제 착시 현상에 빠져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국힘당을 그동안 지지해왔던 층들 중에 상당수가 뭐 민주당 지지로 돌아서지는 않겠지만 나 이번에 투표 안 한다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영남권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투표 안 한다. 그런데 투표 안 한다는 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는 끝까지 국힘당만 지지하겠다라는 이제 골수지층들은 더 극렬하게 움직입니다. 이 극렬하게 움직이니까 보일 때는 어떻게 보이느냐? 자신들을 향한 지지가 더 세진 걸로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하잖아요. 뭐 천안에서도 하고 춘천 가서 집회를 하면 인원도 몇 명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는 사람은 극렬하게 떠드는 거죠. 그게 착시 현상입니다. 네. 오는 사람들이 아주 격렬하게 설치니까 소수라도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사람들이 좀 적어졌다. 날이 추워서 그런 거지 뭐. 또는 이재명 정권이 무서워서 못 나오는 거겠지. 하지만 나오는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떠들잖아. 열심히 우리 도와주잖아. 우리는 이길 거야. 이런 착시 현상을 벌이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 뭐 장동혁만 그런 게 아니라 지방선거 출마하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이런 착시 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말 광적으로 지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댓글 얘기하셨는데 댓글도 보면은 댓글 부대가 지금 얼마나 설치는지 그 댓글 부대를 보면은 여전히 자기들이 뭐 인터넷 세상 댓글 세상 보면 자기들이 국힘당이 이기는 것 같아요. 저도 댓글 보면 뭐 칼럼 같은 거 쓰고 댓글 읽어보면 제가 중국 간첩으로 돼 있고 네. 오씨라 그런 거. 아니 오죽했으면은 오세훈도 오씨인데. 그러니까 요새 쿠팡가 애들도 보세요. 나중에 안 되니까 중국 네. 업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요새 툭하면 중국만 물고 늘어지면 다 된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지만 몇 명 조작될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착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푹 빠져 있죠. 움직일 생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내란으로 해산당하는 해산 마일리지 쌓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근데 그냥 뭐 모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국민의힘을 그렇게 보면 안 되긴 하죠. 왜냐하면 100석이 넘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권을 주고받았던 유일한 정당 중에 하나인데, 근데 저는 지금 이 상황은 장동혁의 자기 정치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선거에서 불리하다는 걸 장동혁이 모르겠습니까? 아는데 이 선거는 길게 보면 장동혁과는 상관이 없는 선거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저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당대표인데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져요. 어차피 지는 건 명확한 거고 지금 국민의힘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선거 구도는 뭐냐면 야 그래도 민주당 못 찍겠다는 사람들 다 긁어 모아서 한번 거기가 맥스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매력을 어필해서 우리가 정책으로 승부를 봐서 우리가 좋은 인물을 내서 민주당을 이길 수 있다라는 전략이 아니라 어차피 이건 지는 선거인데 우리가 그러면 맥스를 할 수 있는 게 뭐냐? 저쪽을 못 찍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보자.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맥스다. 이 전략 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 맥스를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코어가 더 세져야 되니까. 예를 들면 발언권이 더 세져야 되니까 지금 저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저분이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분이란 거는 장동혁 대표가 네. 1년 전만 해도 저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장동혁을 저분이라고 네. 하는 분은 오랜만에 그래요? 농담입니다. 네. 아니 그런데 네. 3년 전 지방선거를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그때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여서 민주당이 무조건 지는 판이었잖아요. 너무 정권 초기여서. 그렇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를 건졌거든요. 인구 최다의 경기도. 그래서 지긴 했지만 그래도 잘 싸운 거 아니야? 뭐 경기도라도 건진 거. 그러면서 그게 이제 일종의 다음으로 내디딜 수 있는 자산 같은 게 되잖아요. 그렇죠. 디딤돌. 국힘은 그런 생각 안 할까요? 예를 들면 서울시장만 지키면 다 져도 우린 된다.
그 뭐냐면 대구 경북은 이길 테니까 뭐 이런 장동혁 대표가 그게 싫은 거죠. 예를 들면 오세훈이 그렇게 부상을 하면 저 장동혁 대표의 꿈은 뭡니까? 다음에 자기가 나가는 거잖아요. 대선에 네, 나가는 거면 그러면 잠재적으로 쳐다보면 경쟁자들이 누굽니까? 오세훈, 나경원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 경쟁자로 보일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놀고 있는 거네요. 네,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 이거를 제거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저들에 비해서 부족한 건 뭔가 인지도가 내가 좀 떨어지나? 그럼 내가 어쨌든 했던 발언들 5년 후에 누가 다 기억하겠습니까? 아 그때 그래 맞아. 장동혁이 제일 먼저 나와서 이재명 정부랑 싸웠었지. 라는 것만 인상에 남기면 이번 선거는 어차피 지는 판으로 가는 거고 지고 나서 자기한테 시간이 온다. 나한테 기회가 온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1등하는 여론조사 보면서 좋아하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저게 장동혁 대표의 저 자기 정치가 점점 더 수렁으로 몰고 가고 있고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알죠. 기자들이랑 만나면 얘기해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 네. 근데 아니, 와. 다른 방법은 사실 제어를 할 수도 없고 다른 방법을 또 없는 거죠. 그러면 김한 기자 얘기에서 더 나가면 한동훈 당원 게시판 의혹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미래의 정적 죽이기. 네. 아 선수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아까 부잣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 내치는 게 장동혁.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지금 뭐 하냐면요. 고엽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자기 말고는 그냥 다 씨를 말리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분위기가 좋대요. 그래요? 지지율이 낮은데 지금 여론조사 하면은 야권의 부동의 대선 지지율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예요? 장동혁이에요. 그래요? 이래요. 1위예요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선 주자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누구든지 다 아니, 설레일 것 같아요. 최근 조사하면은 장동혁이 상대라면. 20%, 와. 그다음에 김민석 총리가 19% 정도 나오더라고요. 와,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여야 통틀어서 부동의 1위인 거야. 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방선거 이기기는 어렵고, 그러면 내가 이 지지율을 쭉 기록하고 주변에 있는 한동훈이든지 오세훈이든지 경쟁자들을 고사시키면 어쨌든 본인은 지방선거 패배 후에도 좀 시간 지나면 다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 앞두고 정치공학 같은 이런 정치공학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네. 사실 우리 지난번 지방선거 되돌아보자고요. 그때 사실 그 정도로 크게 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뭐 경기도를 건지긴 했지만 서울을 안 뺏겼을 수는 있어요. 서울시장은 뺏겼더라도 서울시 의회는 민주당이 다수였을 수도 있었어요. 아, 네. 근데 결정적으로 그때 그 성희롱 발언 사건 터지잖아요. 최강욱 의원이 막 들고 나오고. 근데 나중에 결국에는 최강욱 의원 짤짤이 발언 이 얘기 나오면서 괜히 엉뚱하게 있지도 않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돼버렸단 말이에요. 결국에 나중에 보니까 그 발언이 없었다는 게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보면은 그 하나 때문에 사실 날아가는 의석이 제법 있어요. 지난번 총선 때도 그랬죠. 그렇죠. 한 예. 2명 정도 후보들 문제 가지고 후벼 파가지고. 네. 이번에도 똑같은 작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솔직히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 그 장경태 의원 관련된 얘기 터졌을 때 저는 또 공작 터졌구나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이 지금 당장은 안 장경태 먹혔지만 의원은 억울한 겁니까? 보시기에 제가 볼 때 매우 억울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사건이 앞으로 더 생길 수 있어요. TV조선의 사진 그 모자이크는 정말 절묘하게 나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그런 사건은요 그렇게 모자이크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흐릿하게 해서 하는 경우는 있어도 모자이크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걸 어떻게 그런 모자이크를 합니까? 보통 그런 거 언론이라고 안 그러는데 하여튼 독특한 현상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질문이요. 김종혁이라고 이 사람이 누군가 오늘 제가 방송 준비하라고 검색까지 했더니 뭐 기자도 오래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어디 일간지 정치부장이었죠. 아니 편집국장도 네, 편집국장도 했더라고요. 네. 하여튼 이 사람이 신천지가 사입이라고 했다고 징계 회부하는 것도 김종혁이 한동훈하고 같은 편이고 내 편이 아니니까 미리 죽여버리기 이런 겁니까? 이게 좀 시범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시범 가장 발언의 수위가 세고 인지도가 높은 사람을 쳐야 다른 사람들한테 본보기, 공포 정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동훈의 수장과 그다음에 가장 말빨이 세고 거친 사람들 우리가 쳐내겠다. 시범 케이스로 걸린 거죠. 근데 국힘이 기대고 있는 데가 여러 있지만 지역적으로 뭐 대구 경북이 있고 또 하나는 보수적인 개신교에도 좀 기대고 있는데 개신교 분들은 신천지 하면 치를 떨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런 길을 가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바보 아닌가요? 신천지나 통일교 여기가 사실 네. 그 기성 기독교하고는 되게 척을 지는 그럼요. 곳인데 네. 이상하게 이 문제 그러니까 정치 국힘당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면은 이 뭐 구분이 없어져요. 지금도 보면은 신천지하고 통일교의 영향력이 막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사실 김종혁 씨가 그 좀 징계 대상이 오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국민의힘이 선거 자체를 내가 매력 있어서 찍는 선거가 아니라 저쪽이 싫어서 우리를 찍어로 가면 네. 기독교는 건드릴 필요가 없죠. 기독교는 어차피 우리를 찍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 그 노선에서 보면 통일교 신천지가 확대해요. 네, 그 노선에서 보면 그러니까 어차피 구구 기독교는 우리를 찍는 거예요. 아무리 내 욕을 해도 저쪽이 더 밉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나를 찍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랑 가야 돼? 더 확장을 하자. 이게 이제 그 노선인 거고. 아니 김건희가 대통령 부인이 되는데 뭐가 부족해서 기독교 메인스트림이 아니라 통일교랑 손을 잡겠습니까? 이런 거를 놓고 보면 당장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메인스트림화 시켜주면 뭐를 합니까? 조직을 대고 돈을 대잖아요. 그거를 충성을 하잖아요. 너를 내가 메인스트림화 시켜줄게. 그럼 지금 기대고 있는 당장 얄팍하게 선거에서 뭐 집단 가입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겠죠. 지금 당원 구조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뭐 그런 거에 기대는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평균 한 60%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 외교적 성과도 쌓이고 어쩌고 그러면 갈수록 자기네 입지는 좁아들잖아요. 그럼 우리도 뭘 잘하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뭘 거가 잘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꾸 잘하는 게 생각이 안 나는데 잘하는 걸 보여줘라 그러면 더 괴롭죠. 잘하는 거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잘 모르겠어요. 뭘 잘할 수 있는지도 이제 그러니까 그냥 그거 없는 거예요. 제가 그냥 나쁜 놈이에요. 제 싫은 사람 나 찍어요. 이거 말고는 지금 전략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국감 전략 보세요. 국감이 어쨌든 야 우리가 뭐 내란도 하고 비상계엄 뭐 하지만 우리가 실력으로 한번 보여주자. 야 우리가 여의도에서 처음으로 정책 정당을 표방했던 정당의 후신이고 이번 국감에서 야당 오랜만에 됐으니까 한번 보여주자. 이런 자세로 나오는 국회의원 한 명도 없어요. 국민의힘. 그게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이 1차 세계대전에 패전한 독일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뭐 전장 배상금도 내야 되고. 아니 그렇지만 바이마르 공화국을 만들고 독일은 그때 약간 눈부신 모습도 있었어요. 아니, 양차 그러니까 대전 중간 시기에. 뭐 그런데 결국은 힘드니까 나치 그렇죠, 이렇게 된 그렇죠. 거잖아요. 30년대 전체주의로 이후에. 가고 있는 이 모습이 뭐냐면 저희도 민주당도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네네. 22년도, 23년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 뭐 당내 왜냐하면 이런 큰 선거에 2번 연속 지면요 분위기가 좋을 수가 없어. 그리고 다 네 탓 내 탓해. 네네. 네가 잘했다, 내가 잘못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유능한 지도자가 네 탓 내 탓 안 하고 다 끌어안고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저희 이간질 시키냐 뭐 사람들 숙청하지 않았냐 총선에서 반란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최소화됐었어요. 죽어도 나는 이재명 대표를 지도자로 내가 이렇게 인정 못 하겠어. 네네. 그래서 자당 대표를 그때 그냥 검찰에다가 상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당원들이 용서 못한 거지. 이재명 대표는요 누구 찍어서 저 사람 공격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당 대표 못 하겠어, 저 사람 뭐 배제해, 감사해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좌표 찍기 안 했다. 안 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그때 참 답답했습니다. 사실 답답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큰 선거에 2번이나 진 야당 대표 지도자가 이 헝클어진 이 정당 조직을 어떻게 보듬어서 원팀으로 만들어야 되냐 그런 좋은 선례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보면요 진짜 나치 전체주의자들 같아요. 아니 근데 우리랑 싸우는 것보다 그냥 친한계 인사들 니들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 탄핵했고 니들 때문에 우리가 정권을 잃어버렸고 니들 존재 자체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선거에 못 이길 거야. 그 원인을 다 내부에서 찾고 있어요. 그게 뭐가 됩니까? 안 되지. 한동훈이의 행보는 어떻게 되나요? 글쎄 한동훈은 뭐 그럴 만한 역량이 되나요? 이를테면 예전에 뭐 정당을 새로 만든다든지 근데 또는 제가 뭐 저 개인적으로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조금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이 사람이 글쎄 그 현란한 기술을 쓸 줄은 알지만 내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특히 무슨 정책을 만든다거나 할 수 있는 사람, 제도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가 뭐 어떤 틀을 짜놓으면 누군가 어떤 결론을 내놓으면 그거를 가지고 꾸밀 수 있는 사람일 수는 있어요. 헤어드레서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네. 이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창출을 해서 이렇게 어떤 뭐 국가 비전을 보여준다거나 또는 어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한다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만 이 사람을 워낙에 꾸미는 걸 잘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엄청나게 능력이 있는 걸로 착각할 따름이에요. 기껏 해봤자 나와서 결국 이게 얼굴 들이미는 이런 거밖에 못하는 사람이니까 이걸로 자기는 이렇게 얼굴 들이밀고 유튜브 하는 걸로 자기가 뭐 다시 정계 복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한동훈의 미래도 별로 뭐 불투명이네요. 없다고 보기 가깝네요. 지금 지방선거에도 못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장동익 입장에서는 죽여버려야 되니까 택도 나오겠죠. 없고. 예. 솔직히 그다음에 국회의원 되려면 앞으로 2년 반 있는데 그것도 어려운 거고. 한동훈은 지금 겉에 보면은 올라올 수 있는 최고치 이상을 왔어요. 본인 능력이 10이라면 지금 한 150 정도. 아니, 그렇습니다. 예, 본인 능력이 100이라면 150 정도 와 있다고 보시면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내일은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의 내일. 예. 그리고 당장 본인 능력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금 국힘당 내부에서 누가 지금 한동훈을 쳐다봅니까? 아니죠. 그리고 뭐 지금 국힘당을 끌고 가는 사람이 아주 극렬한 극우 진영들인데 그 극렬한 극우 진영들은 하나같이 한동훈을 뭐 대머리 뭐 완전 깎은 그런 이런 그러면 대머리 사진 올려놓고 뭐 배신자를 그런다는 둥 뭐 살모사를 그런다는 둥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일단 아무런 비전이 없죠.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 보면 좀 답답한 게 네네. 뭐냐면요.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샴 쌍둥이에요. 그냥 숙명적으로 연결된 사람이야. 그리고 근데 그 고리를 윤석열이 끊어주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빨갱이라고 하고 죽여버린다고 끊었다고 그러고. 생각하지만 끊어질 수 없는 사이인 거야. 물론 예를 들면 그런데, 그거야. 비대위원장을 했다가 당대표에 나왔을 때 친한계 패널들하고 얘기하면 뭐라 그러냐면 한동훈만큼 윤석열을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동훈이 당대표가 돼서 윤석열을 잘 관리해갖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한 정부로 만들자고 했어. 근데 결과는 뭡니까? 윤석열 열받게 해가지고 계엄 저지르고 한동훈이는 빨갱이야. 아니 솔직히 한동훈이 사람을 열받게 하는 재능은 있어요. 그래서 엄청 열받았어. 근데 그거를 아이고. 깐족 정치라고 하는데 그거를 깐족 하면서 뭐 김건희 특검을 할까 말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윤석열이 뚜껑이 열린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이유도 상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한동훈은 뭐 자기가 윤석열과 차별화됐다. 그거는 근 20년의 세월 동안 한 1년 남짓 차별화된 거잖아요. 나머지 19년은 윤석열과 한동훈은 그냥 한 몸처럼 움직였잖아요. 아까 샴쌍둥이라는 얘기 하셨잖아요. 윤석열하고 네, 네. 한동훈은 샴쌍둥이다. 제가 샴쌍둥이라는 비도 참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샴쌍둥이는요 분리하면 얼마 못 가서 다 죽어요. 아니요 요새는 실력이 좋아져가지고. 네. 근데 지금 저는 한동훈의 포지션은 약간 유승민, 안철수, 이준석을 합쳐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는 배신자예요. 네, 그 당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던 사람들에게는 배신자고 품성적으로 보면 지금 국민의힘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동훈 편을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편을 못 만들어요. 이게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인이 돼서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약점 아닙니까?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다시 일 안 하겠다고 하는 편을 못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한동훈의 가장 빛날 때는 뭡니까? 그 공격이에요. 공격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정한 국면 자기가 굉장히 잘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공격성. 근데 결국엔 우리도 뭐 오래 보면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나는 왜 대통령이 못 되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대통령이 돼서 뭘 하고 싶다가 있어야 되는데 한동훈은 아직까지 정치를 뭐 오래 안 했지만 뭘 하고 싶은 건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공격성만 드러나는 장면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게 한동훈식 정치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보면 유승민, 안철수, 이준석이 다 각각의 어려움과 공경들이 있는데 한동훈은 이거를 합쳐놓은 것 같은 지금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불필요하게 사람한테 모욕감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한동훈은 꼭 사람들한테 모욕감을 이 대표적인 예가 나경원 취소 공소청탁 4번 내. 네네네. 이게 국민이 지금 다 보는 자리에서. 사실은 이번 게시판 사건의 배우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 게시판 감사 사건에 저는
나경원 의원의 역할도 크다고 보거든요. 나경원 의원이 지금 표면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아니 이재명 정권에서도 검사들이 사실은 항소를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그랬죠. 야, 그런데 공소 청탁했는데 솔직히 들어주지도 않았어. 안 들어줬어. 나는 뭐 당을 위해서 했다는데 근데 그거에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토론회장에서 그렇게 망신을 줘? 그러니까 저는 그 한동훈의 한계가 분명하고 한동훈이 가장 빛났을 때는요. 언제냐 하면요. 윤석열 대통령 시기였어요. 한때는 최측근으로 빛났고요. 네, 법무부 장관. 반대 입장에서 빛났어요. 윤석열이 없어졌잖아. 그러면 본인도 역사의 뒤안길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본인들만 모른다. 발광체는 아니고 반사체 정도인데 윤석열이 없어지니 의미가 없다. 저기 타워 팰리스에서는 아주 그냥 타워 팰리스 한 명애로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내 손 안에 있어야 돼. 이건 잘하는 것 같아요. 아, 네. 배현진 의원이 갑자기 뭐 손절? 뭐 이건 뭐예요? 남편 운만 좋았던 민간인의 천박한 지적 뭐. 근데 이거는 장동혁의 노선하고는 또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지금 한번 보시죠. 진정 끊어야 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 맞춘 정당이 되어서는 절대로 뭐 이런 표현들. 네. 뭐 말짱한데 저분? 선회하면 네. 어쨌든 지역구가 서울이기 때문에 그나마 현실 인식이 비교적 합리적인 때까지 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저분이 굉장히 좀 이렇게 카멜레온적인 성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꾸 이제 변온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온도수를 달리 맞추는데 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 풍향계다 이런 표현까지도 쓰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그나마 이제 배현진 의원이 지역구가 수도권이기 때문에 뭐 합리적인 어떤 인식을 표하는 거를 내가 해야 정치인으로서 도움이 된다. 이 인식까지는 와 있는 뭐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저 배현진 의원은 정치권의 아내의 유혹이야. 항상 이렇게 점 찍고 가지는 계속 나를 바뀌죠. 만나서 이거야. 아니 그러니까 뭐 처음에 홍카콜라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참 친윤 아니었어요? 네. 아니 옛날에는 또 그 친윤으로 엄청 또 세게 했어요. 근데 갑자기 또 친한했다가 요새는 또 장동혁 대표랑 사이가 멀어졌나? 뭐가 문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극우 국힘당 이쪽 세력안에서 배현진 자리가 없어진 지 좀 됐다라는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자리가 없으니까 본인 자리가 한동훈 옆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다음에 공천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지금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저렇게라도 해서 뭔가 자리를 만들겠다. 일종의 자기 정치를 하는 거다. 네. 그러면은 당장 내일 모레인데 수요일이죠. 내란 1주년 국힘이 진정성이 있든 없든 간에 제대로 사과할 가능성은 다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없죠. 없다. 없다. 저도 없다고 봅니다. 그나마 하는 척이라도 하면 다행이고요. 하는 척도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하는 척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하는 척만 하면 분명히 정치는 여의도는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이걸 내란으로 인정하시는 겁니까? 아 우리가 비상계엄이 국민한테 불편을 준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한 거지. 이게 내란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물어봐야 돼요. 대답해 줘야 돼요. 네네. 근데 거기까지 못 간다고요. 그러면 하나만한 효과가 날 거다라는 논의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안 해도 욕 먹고 비상계엄까지만 사과하면 그거 또 욕 먹고 어차피 하는데 하지 말자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칼이 이렇게 베어도 이렇게 깨끗하게 칼로 베어지면은 봉합하기가 쉬워요. 네네. 막 이렇게 막 쓸리고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면은 그게 막 나중에 곪고 그러거든요. 네.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국면이라고 봐요. 뭔가 좀 하나의 입장은 정해야 될 거잖아요. 계엄은 불법 계엄은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나 군인들이나 모두가 못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걸 받아들인 건 윤석열의 고위공직자들 부하 그 몇십 명만 받아들인 거예요. 5천만 국민이 못 받아들여서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그냥 지지자들한테 욕을 먹어도 그냥 선을 그어야 돼요. 근데 그냥 나 매 맞기 싫어. 그 내가 이 지지자들에도 없으면 우리 당 망할 수도 있어. 그 작은 기득권에 기대 갖고 지금 막 지저분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국민의힘이 상당 부분 침체기를 피할 수가 없다. 이번 선거뿐 아니라 저는 지방선거뿐 아니라 다음에 총선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힘만큼 잘못해야 이제 반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한동훈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하죠. 그게 뭐 말하는 저도 웃긴데 그 계엄 정도 들고 나오지 않는 한은 어려운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 바라는 소원을 얘기한 거 봐. 계엄 좀 내려주세요. 바보인 거예요, 바보. 아, 이제 아마 그 조중동이라든지 레거시 미디어를 이용해 가지고 잽을 계속 날릴 겁니다. 그래서 잽 그게 그 카운터 펀치가 누적되는 방향을 계속 노리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뭐 아까 장경태 의원 사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지금 대장동 항소 안 한 거고 요 부분까지 하나하나 자기들은 그게 자기들은 점수를 쌓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뭐 정치를 해 왔어요. 근데 이번엔 그게 안 먹힐 따름이죠. 자기들 딴에는 지금 계속 이렇게 우리가 이 크게 뭐 100만큼 잘못했지만 하나씩 10개씩 쌓아서 10개 싸우면은 뭐 우리 이재명이나 뭐 윤석이나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몰고 가려고 할 거예요. 지금 아마 그 빌드업이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 것도 있죠. 국민들이 사실 그러한 전략에 좀 먹혀서 국민들이 선택한 게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선택했더니 이 인간이 내란을 저질렀어. 그러니까 이런 선택은 다시는 이제 그런 기회는 안 오죠. 아, 잘못된 선택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이거 국민들이 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이랑 괴물이 나온 건 또 문재인 정부의 책임도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다든지 또 문재인 정부가 탄핵 이후에 촛불 정부를 자임했으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개혁 성과를 못 냈다든지 하는 것도 영향을 미친 거 아닙니까? 요거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봐요. 네네. 네, 저는 저는 민주당이 못하기 시작하면 왕창 못하지 않더라도 반격당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마일리지가 쌓인다. 네네. 예, 카운터 그러니까 잽을 맞아가지고 결국에 못 버티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그 우려가 된다는 그 말씀이죠. 근데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까지 이게 확대하는 게 과연 옳으냐는 거 좀 네네. 짚어봐야 될 문제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오롯이 문재인의 모습으로 볼 것이냐. 물론 뭐 최종 책임은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꼭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이낙연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네. 뭐 이런 사람들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건 조금 더 복잡한 논의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뭐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어서 그렇죠. 뭐 부동산 같은 거 뭐 계속 움직이면서 사실 뭐 지금 조중동의 힘이 예전만큼은 아니라지만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종편도 그렇고요. 화력을 집중시키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면 장경태 의원도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단박에 될 수 있고 이런 것처럼 조심해야 될 대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전망이 좋지는 않습니다. 추경호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국힘은 내란 1주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도 안 할 것 같고 그럼 정치는 계속 대결 국면으로 가야 될 텐데 이제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그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 국면에서 조금 명심해야 될 것. 오늘 또 속보로 나왔듯이 뭐 내란 전담 재판부라든지 법 왜곡죄 이런 거 뭐 진일보한 것 같기도 하는데요. 꼭 좀 챙겨야 될 건 뭔가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국방부에서 들려오는 뉴스들이 아주 의심스러운 뉴스가 많은데 육군 법무실장은 내란 버스를 탔던 사람인데 내란 버스라는 게 새벽 3시였잖아요. 그렇죠. 법무실장은 변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근신 12일 처분해가지고 장관 결재에 나왔죠. 근데 국무총리가 다시 엎어가지고 다시 징계해가지고 강등 나왔잖아요. 그다음 임기훈이라고 윤석열 때 국방비서관 했던 사람, 이 사람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은 정직 1개월 해서 집에 보냈더라고요. 이건 좀 문제 아닌가 뭐 하여튼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하여튼 민주당이나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거 한 말씀씩 해주시죠. 저는 첫째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미루지 마라. 네. 개혁이 됐든 뭐가 됐든 개혁이 됐든 청산이 됐든 미루면 안 된다. 선거 때문에 뭐 선거가 임박해서 이거 하면 안 된다? 아닙니다. 선거가 임박했을수록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민주 시민들,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는 시민들은 뭐 때문에 짜증나느냐? 아니 내가 이재명을 찍었는데 그 힘든 시간을 견디고 이재명을 찍었는데 왜 이렇게 개혁이 더디냐? 왜 내란 세력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냐? 이게 답답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 수 있을 겁니다. 불만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개혁이 됐든 청산이 됐든 미루면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관료들한테 제발 놀아나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료에는요, 군인들과 검사들도 포함됩니다. 군인들과 검사들, 그다음에 기타 주요 관료들, 이런 사람들은 정치인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구워 삶아서 적당히 자기들 데리고 놀기 좋은 그런 상황을 잘 만듭니다. 따라서 적당히 구워 삶길 수 있는 사람을 장관으로 보낸다는 책임 있는 자리에 보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문재인 정부 얘기를 하셨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도 그런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개혁을 계속 미뤘고요. 개혁을 해야 될 그 당사자, 그 담당자, 칼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들한테 휘둘려가지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은 되게 비난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절대로 앞으로 교수님들은 중요한 자리에 앉히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 할 정도였어요. 네.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관료들한테 어물쩍 넘어갈 수 있거나 놀아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그 자리를 주면 안 됩니다. 즉 관료들한테 놀아나지 말라. 저는 이 두 가지를 꼭 당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루지 마라, 관료들에게 놀아나지 마라. 김한 기자님. 저는 뭐 지금 뭐 제가 뭐 그런 걸 조언할 위치에 있지 않지만 그냥 기자 입장에서 보면 메시지 전략의 혼선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불필요한 어떤 이격처럼 보이게 하는, 그래서 뭐 당과 대통령실의 메시지 전략 같은 거가 좀 더 긴밀하게 정돈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것도 뭐 메시지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중도층이 알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라도, 그러니까 본질을 달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프레임이 걸리잖아요. 계속 뭐 예를 들면 공무원 내란 관련 TF 같은 것들도 사실 그거 너무나 당연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에 협조했거나 했던 사람들을 속아내야 되는 거, 정리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자꾸 프레임에 걸리는 것들이 자꾸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그게 이제 결국 잡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메시지 전략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김지호 대변인. 저는 뭐 물론 국민들께서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 2%에서 서식하는 49명의 고위 공직자들, 저는 처음 봤습니다. 뭐 그런데 게시판에 글 쓰시는 분들 보면 공무원 생활 뭐 4년 차, 5년 차, 30대, 20대 중반까지 그렇게 열심히 쓰지. 40대 후반, 50대 돼갖고 검사장의 고위 공직자에 그냥 어디 가면 다 행세하는 사람들이 맨날 부장검사, 검사장들이 모여가지고 그 검찰 게시판에 글 쓰고 보수 언론이 그것도 다 그 내용이 대통령 욕하고 법무장관 욕하고 그렇죠. 이재명 정부를 부정하는 내용들, 항명하는 얘기들, 집단 행동 그런 거잖아요. 법을 가장 지켜야 하는 자들이 윤석열 때는 법을 가장 훼손하고 지금 와갖고 민주적 절차로 뽑힌 대통령을 공격하고 법무부 장관을 공격하고, 그런 자들이 아직도 그냥 16명의 검사자들이 활동하고 49명의 2%에 서식하는 검사들, 이 부분은 진짜 인적 쇄신을 해야 된다. 저는 정말 강력히 주장하고 싶고요. 3대 특검 관계자분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검사들 구속되거나 수사받거나 불이익 당한 사람 있습니까? 시대가 바뀌고 문재인 정권 때도 못한 걸 이재명 정권 때도 마냥 못한다고 생각하면 전 너무 슬플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검찰 적폐에 대한 인적 쇄신, 이번이 기회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막판에 내란을 저질러서 그렇지 내란 직전까지는 검사 독재 정권이라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독재 정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가 주어져 있는데 그 숙제도 놓치지 않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용진 TV 대표, 장용진 TV가 날아갔다고 합니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김한 한겨레 21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다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